눈은 어디 달렸어? 이 차값이 너 인생보다 비싸. 검은 수트 차주가 쏟아내는 고함에 골목이 얼어붙었다. 비 오는 밤 배달 가방을 둘러맨 소녀 민지가 바닥에 엎드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벤츠 앞 범퍼엔 긁힌 자국 하나, 그녀의 무릎엔 피가 흘렀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속삭였다. 요즘 애들은 보험도 없대.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영수증을 꼭 쥐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윤태식, 윤그룹 회장. 이건 명백한 과실이야. 그의 말투엔 냉기가, 그녀의 입술엔 떨림이 맺혔다. 비에 젖은 조명 아래 배달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반짝였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 확인서를 썼다. 빗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경찰차의 적색등이 골목 벽면에 규칙적으로 반사되며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윤태식은 고급 시계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보험사 사람은 언제 오는 거야?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곧 도착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식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이 그를 감쌌다. 그는 백미러로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는 민지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배달 가방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시선을 돌렸다. 대시보드 위에 놓인 명품 선글라스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라디오에서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우아한 선율이 밖의 비참한 광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 후였다.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됐어. 빨리 처리나 해. 태식은 차에서 내려 팔짱을 꼈다. 보험사 직원은 민지에게 다가가 사고 경위를 물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모퉁이를 돌 때 미끄러졌어요. 비 때문에 시야도 안 좋았고. 차량 보험은 있습니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보험사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태식을 돌아보며 말했다.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얼마나 나오는데? 차량 수리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앞 범퍼 전체 교체와 도색이 필요하거든요.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갚겠습니다. 분할로라도. 태식이 비웃었다. 분할?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분할을 하겠다는 거야? 배달하면서. 저는. 됐어.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수군거렸다. 너무 심한 거 아냐?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부자들은 원래 저래. 돈밖에 몰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윤태식의 이름은 이 동네에서도 익히 알려진 것이었다. 그는 이 도시의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는 윤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한마디면 수십 명의 생계가 달라질 수 있었다. 경찰이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고 떠났다. 보험사 직원도 서류를 챙겨 돌아갔다. 이제 골목에는 태식과 민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만 남았다. 태식은 차 문을 열려다 멈췄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다. 소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다. 순간 그의 뇌리에 어떤 이미지가 스쳤다. 작은 소녀, 비 오는 날, 울먹이는 얼굴.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곧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차에 올라탔다. 엔진이 걸렸다. 와이퍼가 움직이며 앞 유리의 빗물을 쓸어냈다. 백미러에 비친 민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태식은 엑셀을 밟았다. 민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배달 가방을 주워 메고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오토바이는 큰 손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다. 무거운 차체가 몸에 부담을 주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 아가씨, 괜찮아요? 인근 편의점 주인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 이리 와봐. 편의점 주인은 민지의 팔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민지의 상처가 더 심각해 보였다. 무릎뿐만 아니라 손바닥도 긁혀 있었고 팔꿈치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주인은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왔다. 민지는 조용히 앉아 치료를 받았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 너무 심했어. 아무리 차가 비싸도 사람이 다쳤는데.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도 주인은 한숨을 쉬며 밴드를 붙여줬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달 남은 거 끝내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 계속 배달하려고 다쳤는데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번 달 고아원 후원금도 보내야 하고. 주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마시고 가. 몸 좀 녹이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아. 돈 안 받을 거니까. 민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음료를 받았다. 따뜻한 캔이 손에 닿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조심해서 가. 민지는 편의점을 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힘차게 울렸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핸들을 잡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뒷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빗소리가 헬멧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민지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오피스텔 앞에 멈춰섰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오늘 번 돈이 8만 원이었다. 여기서 기름값과 오토바이 할부금을 빼면 순수익은 5만 원 남짓. 500만 원을 갚으려면. 계산을 하다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생각해봐야 소용없었다. 일단 내일 또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그렇게 계속 버티는 수밖에. 그녀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곳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상처에 닿자 따끔했지만 참았다. 거울을 보니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낡은 침대에 누웠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윤태식? 그 이름이 낯익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부자였고 자신을 무시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지는 베개 밑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은색 체인에 하트 모양의 펜던트.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에게.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다. 고아원 원장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던 것. 그리고 그 목걸이 때문에 그녀는 윤민서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윤민서는 이제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배달원 민지일 뿐. 과거도 미래도 불확실한 그저 오늘을 버티며 사는 소녀.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고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작게 들렸다. 같은 시각 도심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윤태식은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그 광경을 즐기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젖은 머리, 떨리는 입술,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모습.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그는 잔을 기울여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소녀가 찍힌 사진이 있었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자 가슴이 아려왔다. 15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단 10분 눈을 뗀 사이에 사라진 아이. 경찰, 탐정,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CCTV에는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민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먼저 죽었고 몸은 그저 뒤따랐을 뿐이라는 것을. 그 이후 태식은 변했다. 따뜻했던 마음은 차가워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해졌다.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회사를 키우는 것. 그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소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주 작은 균열이지만 분명히 있었다. 태식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장 뒤편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서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작은 신발, 인형, 그림책, 그리고 목걸이. 하트 모양이 반으로 나뉜 목걸이. 한쪽은 민서가 차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가 가지고 있었다. 두 조각이 맞닿으면 완전한 하트가 되고 안쪽에는 글씨가 새겨졌다. 아빠와 민서, 영원히. 그는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민서야, 넌 지금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밤 공기만이 방을 채웠다.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윤태식은 소파에서 잠들었는지 목이 뻐근했다.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7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 도착한 것은 8시 30분.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9시에 이사회, 11시에 부동산 개발 관련 미팅, 오후 2시에. 됐어. 알아서 해. 태식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다. 계약서, 보고서, 승인 요청. 그는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다. 9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10명의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태식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2분기 실적 보고하십시오. 재무이사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다. 매출 상승, 영업이익 증가, 주가 상승.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회의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고 그 어딘가에 어제 그 소녀가 있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갔다. 비서가 다음 일정을 알려주려 했지만 태식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어제 사고 관련 보험사에서 연락 왔나? 아, 네. 아침에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상대방 신상 정보를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는지. 지금 가져와.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태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이름 김민지 본명 윤민서 추정. 그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이 20세. 주소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특이사항 고아원 출신.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비서가 놀라며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정보 확실한 거야? 네, 보험사 측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신분증과 고아원 기록을 대조했다고. 태식은 서류를 다시 주워들었다. 손가락으로 윤민서라는 이름을 짚었다. 그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 고아원이 어딘데? 땡땡 사랑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에 입소했다고. 15년 전. 민서가 사라진 바로 그 해.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네. 하지만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계약이... 취소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식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어제 그 벤츠가 아니라 다른 차였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땡땡 사랑의 집. 차가 출발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리자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났다. 그 끝에 3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외관. 태식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벨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회색 머리와 온화한 미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아이들 중에 윤태식? 혹시 윤그룹 회장님이신가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후원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혹시 15년 전에 여기 온 아이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태식은 원장실로 안내되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다.
누구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윤민서라는 아이입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다. 민서를 어떻게 혹시 그 아이가 여기 온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책상에 놓았다. 1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더래요. 혼자요? 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컸는지 몇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죠. 옷에 있던 태그도 다 떼어져 있었고 신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태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다만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민서에게라고. 목걸이. 그래서 우리가 윤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은 목걸이에 새겨진 것 같아서. 태식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반쪽짜리 하트. 원장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이건 제 딸이 차고 있던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은 1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놀이공원, 실종, 그리고 찾지 못한 딸. 원장은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민서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원장은 서랍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다. 이게 그때 민서가 차고 있던 목걸이예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퍼백 안에는 또 다른 반쪽 하트가 들어 있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자신의 목걸이와 나란히 놓았다. 딱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되었다. 안쪽에 글씨가 드러났다. 아빠와 민서, 영원히.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걸이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제 딸입니다. 제 민서. 원장도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서는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없이 다른 아이들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독립했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겠다고. 가끔 연락은 오는데 자주는 못 만나요. 태식은 얼굴을 들었다. 어제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상대가 민서였나요?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배달원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민서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예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대하세요. 민서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태식은 일어섰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원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그 아이 마음은 생각보다 약해요. 태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15년. 그는 1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이제 딸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를 줬다. 차에 올라타 주소를 확인했다. 그곳은 도심의 허름한 주택가였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민지의 원룸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는 좁았다. 태식은 201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사고 관련해서. 문이 열렸다.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편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태식을 알아본 것이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 들어오세요. 민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태식은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대, 작은 책상, 옷걸이.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앉으세요. 민지가 의자를 내밀었다. 태식은 앉았지만 시선은 방 안을 계속 훑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봤다. 잔고 32만 원. 수리비 관련해서 오셨나요? 제가 분할로 갚겠다고. 그게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럼요. 태식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반쪽짜리 하트.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본 적 있니?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다. 둘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게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지요. 아니, 본명은 윤민서예요. 그런데 윤민서. 태식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세요? 너 15년 전을 기억하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기억은 고아원부터예요. 그 전 건 아무것도. 놀이공원, 회전목마, 솜사탕. 태식의 말에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다. 희미한 이미지들. 어떤 남자가 나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내가 그 남자다. 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은 1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놀이공원, 실종, 수색, 그리고 찾지 못한 딸. 목걸이, 고아원, 그리고 어제의 사고.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를 찾고 계셨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15년 동안 찾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못 알아봐요? 민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배달하면서 무시당했어요. 가난하다고, 학벌 없다고, 배달원이라고. 그런데 제 아버지가 민서야. 민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지예요. 그녀는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태식은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지가 뒤로 물러섰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민서야, 내 말 좀. 가라고요. 그녀의 비명에 태식은 멈췄다. 민지는 문을 열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책상 위의 목걸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지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문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에 올라탄 태식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핸들을 쳤다. 빌어먹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다. 15년 동안 찾던 딸을 찾았지만 그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민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두 조각이 맞닿은 채로 아빠와 민서 영원히. 거짓말. 그녀는 목걸이를 던졌다. 목걸이는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목걸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울었다. 15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과거. 부모님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사랑받았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답을 얻었다. 하지만 그 답은 너무 잔인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민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배달앱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림. 그녀는 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껐다. 오늘은 일할 수 없었다. 3일이 지났다. 민지는 그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배달앱을 켜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고아원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라면을 끓여 먹은 게 어제였다. 배는 고팠지만 밖에 나갈 기력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지도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아버지. 그 단어가 낯설었다.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니.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목걸이가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스마트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지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무시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네. 민서야, 나다. 태식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전화하지 마세요.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할 얘기 없어요. 있어. 너한테 줘야 할 게 있어. 필요 없어요. 민서야. 민지예요. 전화가 끊겼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난 3일 동안 민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원룸 앞까지 갔다. 하지만 민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사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태식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어딘가에 그의 딸이 있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취소하라고.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다. 태식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차에 올라타 다시 민지의 원룸으로 향했다. 민지는 배가 고파 결국 밖에 나왔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다. 계산할 때 카드가 거절되었다. 잔고 부족. 죄송해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녀는 지갑을 뒤져 동전을 꺼냈다. 5천 원이 조금 안 되었다. 삼각김밥 하나를 포기하고 계산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태식이었다. 그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민서야. 태식이 그녀를 불렀다. 민지는 어쩔 수 없이 멈춰섰다. 왜 자꾸 와요? 이거 가져다 줬어. 태식이 봉투를 내밀었다. 민지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음식이야. 밥은 먹어야지. 봉투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민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나한테 화날 수는 있어도 내 몸은 소중하잖아.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단 들어가서 먹어. 그리고 얘기하자. 제대로. 민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식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봉투를 풀었다. 갈비탕, 불고기, 김치찌개. 푸짐한 음식들이 나왔다. 혼자 먹기 많은데 나도 같이 먹으면 되지. 태식은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민지도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었다. 뜨겁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났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천천히 먹어. 태식이 휴지를 건넸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먹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태식이 입을 열었다. 민서야. 아니, 민지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15년 전 너를 잃었을 때 나는 미쳤어. 경찰, 탐정,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 내 엄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후로 변했어. 차갑고 냉정하고 돈과 권력만 쫓는 사람이 됐지. 그게 너를 잃은 아픔을 잊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아니, 며칠 전에 너를 만났어.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넌 그냥 배달원이었어. 가난한 소녀였어.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최악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도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사랑받았던 적이 있는지. 너는 사랑받았어. 누구보다도. 그런데 왜 못 찾으셨어요? 고아원에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됐는데.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범인이 너를 데려간 여자가 신분을 세탁했어. 너를 지방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웠지. 그럼 그 여자는 잡혔어? 2년 전에. 하지만 넌 이미 고아원을 나간 후였고. 민지는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 왜 저를 데려갔어요? 돈, 몸값을 요구하려고 했대. 하지만 중간에 계획이 틀어졌고 너를 버렸어. 버렸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태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너무 따뜻했다. 너는 사랑받는 아이였어. 지금도 그래.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태식은 그녀를 안았다. 민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곧 그의 품에 안겼다.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늦었어.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민지는 더 세게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윤그룹 본사 로비. 직원들이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 정문이 열리며 낯선 소녀가 들어섰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민지였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로비를 둘러봤다.
경비가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민지는 난처해했다. 태식이 오늘 회사에 오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을 줄 몰랐다. 잠깐만요. 전화 드릴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태식이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민서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회장이 누군가를 그렇게 반갑게 부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태식은 민지에게 다가왔다. 왔구나. 기다렸어.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니야. 정확히 맞춰왔어. 그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들어. 이분은 내 딸 윤민서다. 로비가 술렁거렸다. 회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종됐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앞으로 잘 부탁해. 태식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태식은 민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둘만 남자 민지가 물었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해도 돼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끝에 회장실이 보였다. 태식은 민지를 안내했다. 회장실은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통유리 창으로 도시 전체가 보였다. 와, 민지는 감탄했다. 태식이 미소 지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이제부터 넌 자주 오게 될 거야. 자주요? 응. 내가 일 가르쳐 줄 거니까. 민지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일요? 저는 배달.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태식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서야,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가족이 있어.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 거야.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 민지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왜?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태식은 미소 지었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15년 동안 못 준 걸 생각하면. 그래도 제발 아빠 마음 좀 받아줘. 민지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고마워요, 아빠. 그 말에 태식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리고 말이야. 태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 원룸 계약 내가 해지했어. 네. 그리고 새 집을 구했어. 우리 집 근처에. 넓고 깨끗한 곳이야. 아빠, 뭐 같이 살아도 되는데. 내가 독립하고 싶다고 해서. 민지는 울컥했다. 태식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다.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게 어디 많아. 15년 치인데. 태식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는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천천히 우리 시간을 되찾자. 응? 네, 아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오후 태식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대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다. 태식이 단상에 올라갔다.
옆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분은 제 딸 윤민서입니다. 15년 전 실종됐다가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민서는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배워서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사람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후계자 지명이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저는 민서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태식은 민지를 바라봤다. 한마디 할래? 민지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윤민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배울 게 산더미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터졌다. 이번엔 더 크고 따뜻했다. 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잘 크고 있구나, 민서야. 회의가 끝나고 태식은 민지를 데리고 회사 투어를 시작했다.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을 소개했다. 여기는 기획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곳이야. 여기는 재무팀. 회사의 돈을 관리하지. 여기는 인사팀. 민지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다녔다. 모든 게 새로웠고 배울 게 많았다. 저녁이 되었다. 태식은 민지를 데리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피곤하지? 조금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오늘은 푹 쉬어. 네. 식사가 나왔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민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태식을 흉내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안 쫓아. 민지가 웃었다. 태식도 따라 웃었다. 민서야. 네. 행복하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아빠. 그 대답에 태식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6개월이 흘렀다. 윤그룹 회장실. 밤 10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다. 6개월 전의 배달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빠, 피곤하시죠? 이제 들어가세요.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전 괜찮아요. 요즘은 일이 재밌어요. 태식이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다. 민지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다. 회사 경영,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밤낮으로 공부했다. 태식이 말리지 않았다면 과로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민서야. 네.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줘서.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탁자 위에는 2개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깨끗이 닦여 반짝거렸다. 2 조각이 나란히 하지만 분리된 채로. 아빠, 이거 왜 안 합쳐요? 목걸이요. 맞춰 놓으면 더 예쁠 텐데. 태식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맞춰 놓으면 또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않아요. 이젠 민지가 자신의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2 조각을 맞댔다. 딸깍 소리가 나며 하나로 합쳐졌다. 아빠와 민서 영원히. 봐요. 이제 안 떨어져요.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안 떨어져. 민지도 아버지를 꽉 안았다. 2 사람의 그림자가 창에 비쳤다. 같은 시각,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노크되었다. 원장님, 택배 왔어요. 고마워. 거기 놔둬. 젊은 보육교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원장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각종 학용품과 장난감,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원장님께, 저 민서예요. 건강하시죠? 덕분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감사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윤민서 올림. 원장은 미소 지으며 편지를 접었다. 잘 크고 있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가 넘어졌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 일으켜줬다. 일어나, 괜찮아? 응, 괜찮아. 소녀가 웃으며 다시 뛰었다. 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서도 저랬었지.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갔다. 며칠 후 주말. 태식은 민지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민서야, 너 꿈이 뭐니? 꿈이요? 응.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고아원을 돕고 싶어요. 고아원? 네. 저처럼 혼자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회사에서 재단 만들자. 너가 운영하는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 민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아빠. 태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의미를 줘서. 2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햇빛이 그들을 비췄다. 1년 후 윤민서재단 설립 기념식. 대형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고아원 관계자, 사회복지사, 기업인, 언론. 단상에 민지가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당당했다. 안녕하십니까? 윤민서재단 이사장 윤민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습니다. 그녀는 태석을 바라봤다. 태식이 미소 지었다. 이 재단은 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지원, 생활 지원, 취업 지원. 모든 걸 할 겁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압니다. 그 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민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했어요, 아빠? 완벽했어.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엄마. 민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태식이 말했다. 내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저도 닮았을까요? 많이 닮았어. 웃는 모습도 말투도.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엄마 무덤에 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홀을 나섰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실. 태식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이제 다시 가족이 됐어.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늦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민서는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도 좋아할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어. 많이. 문이 열렸다. 민지가 들어왔다. 아빠, 아직도 이래요? 태석이 눈물을 닦았다. 아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민지는 책상 위에 사진을 봤다. 엄마시죠? 응. 예쁘시다. 닮았어. 너랑. 민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따뜻한 미소의 여인. 그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 민서예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태식의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 잘 돌볼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안았다. 태식도 딸을 안았다. 고마워, 민서야.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도시는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다. 5년 후, 윤그룹 이사회. 태식이 단상에 섰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다. 후임은 윤민서 부사장입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민서는 지난 5년간 회사 곳곳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준비됐다고 판단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지가 일어나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식은 민지와 회장실에 남았다. 이제 내 거야. 아빠, 잘할 거야. 나보다 더.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옆에 계셔줄 거죠? 당연하지. 이사회 의장으로 남을 거니까. 두 사람은 악수했다. 아니, 포옹했다. 10년 후, 조용한 카페. 태식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백발이 많이 늘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민지가 들어왔다. 이제 30대 중반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민지는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 분기 실적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태석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됐어. 너 믿어. 그래도요. 피곤해 보이는데.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일이 재밌어서요. 태식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크다니. 믿기지가 않네. 저도요. 아빠를 만난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서야. 네. 행복하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커피를 마시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빠,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저는 아빠가 좋아하는 게 먹고 싶은데요.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날 밤 태식의 집. 그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로 딸을 다시 만난 지 15년이 됐다. 15년을 잃어버렸지만 15년을 되찾았다. 인생은 참 묘하다. 가장 어두웠을 때 빛이 찾아왔다. 가장 외로웠을 때 가족이 돌아왔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내 딸이어서, 내가 돌아와줘서 사랑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하나로 합쳐진 채로. 반짝이는 하트. 아빠와 민서, 영원히. 태식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목걸이만이 달빛에 반짝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도시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다. 밤은 깊어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이야기. 무시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이야기였다.